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김영도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영도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금융 또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몇 가지 금융과 관련된 쟁점을 좀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 파트로 하고요. 전체적인 주택금융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주택금융과 실수요자라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금융에서 사실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 파트에서 이제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청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은 소득이나 자산 기반이 아직 미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환을 경험하는 굉장히 저희들이 지켜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몇 가지 금융적 관점에서는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년기에 주거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원칙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청년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청년층은 실수요자니까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제 반대로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링 이펙트를 줌으로 인해서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찬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 모기지 지원을 좀 강화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과거 2024년에 이제 그 맞벌이 소득 2억 원까지 확대했다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요건이 좀 완화된 이후에 대출이 좀 급격하게 늘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좀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자기 자본 없이도 주거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거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참여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금융적인 관점에서 전세 대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은 전체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좀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지 사실은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반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기 자본 없이도 이제 대출을 하고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 레버리지를 사실 사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대출이 늘어났을 경우 사실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만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을 좀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세 대출의 핵심 이슈는 여러 가지 금융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내포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현실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전세 대출이 사실상 지금 주택 금융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축소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한 쟁점이 조금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 수단입니다. 아무래도 또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주비 대출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사업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특히 투기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쟁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이주비 대출 한도 지금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질문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주비 대출의 대상과 관련해서 다주택자가 사실은 이주비 대출은 거의 지금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비 사업을 했었을 경우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당위성의 문제가 서로 상충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금융 규제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수요,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현행 주택 금융 규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제 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주거 서비스의 가치가 있었을 때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했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늘어나게 되면 주택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통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의 경우는 과연 주택 수요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출이 줄면 주택 수요는 사실상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일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복잡하지만 그림을 잠깐 이해를 해보시면요. 원래 주택 수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수요 곡선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기대 수익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경우 거기에 어떤 투자 수요가 될 수도 있고 투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어떤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가운데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주택에 대한 어떤 대출을 줄이는 어떤 규제를 했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고가주택을 원래 사기로 했었던 사람이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가주택의 수요는 일부 감소를 하는 반면에 그때 있는 이제 고가주택의 수요 자체는 중저가주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복잡하지만 그래프상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상 보면 고가 수요는 감소를 하고 중저가 주택의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사실 풀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금융 관련한 주요 규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당국이 취하고 있는 주요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하는 이제 규제가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LTV, DSR 같은 용어로 이제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량 규제를 지금 약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별 총량 규제라든지 금융기관별 총량 규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당위성에 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거시건전성 규제는 건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폭발력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아마 거시건전성 규제는 사실상 좀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량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이제 지금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러한 규제 체계를 봤었을 때 총량 규제를 완화했었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즉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느 수단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무작정 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시경제 측면이라든지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운용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택감정 관련해서 현행 규제를 좀 보완하거나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보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구매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사실상 대출을 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빌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담보 수요는 상당히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줄이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을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비용을 높이는 수단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화당국이 생각하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금리를 주택 시장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당국이 주택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국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가를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에 더해서 제가 붙였습니다만은 소위 거시건전성의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주담대를 받는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주담대 수요도 조금 줄 수 있고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비용 차감후 기대 수익률,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용 차감후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기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또 다른 세금이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대출도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한두 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부담금률을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만약에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임의로 설정한 예시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고려하거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10억이라든지 주택 가격 15억에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반면 주택 가격이 20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앞에 예시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4억인 담보주택을 받는 사람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반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높은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받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고가 주택 담보 대상 차주에다가 부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주택자 대상으로도 부과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거액의 대출을 이용하는 거액 다량 대출자를 대상으로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양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모든 아까 말씀드린 거시건전성 정책도 양을 줄이는 거죠. 그 LTV 규제, DSR도 사실은 대출의 양을 줄이는 규제입니다. 총량 규제도 어떻게 보면 양을 줄이는 규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한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을 줄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반면에 사실은 이렇게 양을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미 사회에서 목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정책을 좀 고민을 했었을 때 사실은 양을 줄이는 수단 하나로가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양을 줄이는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은 양과 가격을 사실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당국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실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정책을 하나를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의 어떤 억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달성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양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양을 조절하는 정책에 대해서 더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즉 금리 또는 조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만약에 도입을 해서 이를 적절하게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특히 효과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만약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보유를 하게 되면 차주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가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사실은 줄어들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고가주택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이끌어 가격을 상승하는데 촉매제가 되는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도 박사님의 전문가 발제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회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통해서 패널 토론도 진행이 되고 또 자유 토론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 쟁점은 총 4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그 필요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책 모기지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이 자극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 방향인데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의 역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격 하방 경직성 등 부작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정비사업 조합원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혹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떠한 범위로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거시 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도입할 것인지, 어떠한 법의를 가지고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또 자유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패널 토론에 앞서서 모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가감없이 확인하고 경청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 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동시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정책 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합니다. 시중 유동성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어떻게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주택 수요에 대한 금융의 역할과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만큼은 설명하기보다 듣고 주장하기보다는 공감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부동산 금융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각자의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의견은 앞으로의 정책을 만드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과 현실이 담긴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오늘 많이 듣고 세세히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혁원 금융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계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사회는 인하대 경영학과 한재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함께 토론해 주실 전문가 패널분들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님, 김원장 기자님, 서영수 SK증권 상무님,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애널리스트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님, 마지막으로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님과 패널분들을 모두 패널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한재준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님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 내용이 4가지였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50분이고 각 주제별로 일단 10분씩 토론 시간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7명의 패널 분들이 계시지만 각자 자신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3분 정도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순서대로 한번 주지시키면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이 첫 번째고요. 다음은 전세 대출 관리 방향, 세 번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 마지막이 거시 건전성 관리 부담금 포함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한 토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발언자를 일단은 각 주제별로 3분씩 먼저 지명을 하겠습니다. 3분씩 발언해 주시고 시간이 남게 되면 추가 지원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대열 본부장님, 박선영 동국대 교수님, 서영수 SK 상무님 순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열 본부장님. 네, 소개받은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대열입니다. 먼저 오늘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천 토론회를 열어주신 금융위 위원장님과 금융당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층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층의 어떤 주거 사다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은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지만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므로 현재의 소득과 보유 자산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상환 능력을 갖춘 청년이라도 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는 어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주택 구매가 가능할 수 있어서 청년층 내부 간의 어떤 격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김영도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자체 완화는 직접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 청년층 외의 계층에 대해서 역차별의 문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 대출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6.27 작년 대책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정책 대출 한도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서 이를 좀 회복하거나 확대를 해서 청년층의 주거복지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 전세 임대라든지 다양한 어떤 청년 주택 정책을 펴고 있고, 근데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주거 상품, 금융 상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좀 많이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영주택에 대해서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확대하고 개선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또 청년층이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박선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가지 측면에서 이 대출 규제 완화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금융정책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봐서 대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금융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대출의 쏠림을 통해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차주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져서 고위험 취약 가구로 전락을 하거나 이를 통해 금융기관 부실을 막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전자가 거시 건전성 관리, 후자가 미시 건전성 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한국은행 잔료에 따르면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높은 고위험 가구 가운데 20대에서 30대 청년 가구의 비중이 2020년 22%에서 2025년 34%로 급증했다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이 고위험 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청년 가구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청년층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영국의 유사한 정책 지원 사례가 어떠한 교훈을 남겼는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6년 이 주택 구매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지분형 모기지 한도를 집값의 20%에서 40%로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런던 지역의 신축 가격이 7.9% 대조 지역에 비해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의도와 반대로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그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어제 국토부 토론회에서 한 분이 급하다고 목마른데 소금물을 마셔야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정확하게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층의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은 이 대출 규제 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청년층의 주거 복지는 이 청년 특별 공급이나 청년 공공 임대 확대와 같은 이 공급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나 부자 부모님을 둔 분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 또한 이 대출 규제보다는 세제로 교정해야 될 영역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급 정책, 금융 정책, 이 세제 정책이 제 역할을 한다면 사실상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정책 순위에서 굉장히 밀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영국 사례, 그다음에 청년층 고위험 가구 비중, 그다음에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수 SK 상무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K증권 서영수입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실수요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될 거는 이 청년 실수요를 정말 도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수요의 정의를 주택수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라면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를 분류할 때 단지 무주택자면 전부 실수요자고 다주택자이면 전부 투자자냐 이렇게 분류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무주택자이더라도 미래의 집값 상승을 기대해서 무리하게 집을 살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을 실수요자로 정의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칫 실수요로 정의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0년 710 대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유일하게 오히려 완화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년층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각각 LTV, DTI 10%포인트씩 올려주는 정책을 취했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2020년 7월 이후에 무주택자, 특히 2030 세대들이 오히려 이제는 연골 투자를 하고 심지어 갭 투자를 나섭니다. 그 이후에 전세 가격, 집값 모두가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났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다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요자. 예, 자칫 지금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정의를 또 과거처럼 한다라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렇습니다. 청년이라고 정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은 아시다시피 구조적 자산 소득 양극화에 의해서 도와줘야 할 청년과 그렇지 않을 청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나아가서 조부모님의 소득으로 또는 자산으로 집을 사는 시대가 이제는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게 되면 20, 30대의 경우에는 전체 자금 조달의 70%가 사실상 부모로부터 또는 조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15억짜리 아파트가 요즘에 거래되는 건데요. 15억짜리의 70%를
빚 없이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 규제로 집값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대를 만약에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여기에 청년 실수요 지원이 차등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의 40%가 지금 30대가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집을 사고 있느냐. 5월까지 서울 주택의 40%를 30대가 샀습니다. 4월은 45%가 30대가 샀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럼 40대가 과거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78년도, 79년도에 청약통장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항상 무주택자 이러면 누굴 먼저 우대했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무주택이었던 사람 또는 부양가족이 많았던 사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2007년, 8년부터 저출생이 본격화되고 또 청년 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면서 그럼 청년들에게 우리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게 혜택을 주자. 공동택지에서 나오는 이런 집들은 청년들에게 우선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20여 년 전부터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지금 상무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구매력이 센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하나에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매매 건수 하나당 6,200만 원이 부모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몇 천만 원씩 지원하는 건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3, 4년 전에는 서울의 주택 매매 중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증여가 한 3조, 4조였습니다. 지난해 6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직장도 또 연결이 됩니다. 좋은 일부의 직장에서 소득이 높아지고 성과급을 받고 또 제가 아는 어떤 IT 기업은 거의 5억까지 주택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층이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서울 서남부, 분당, 과천, 광명, 동탄까지 이 부분에 진입하고 있고 이들은 뚜렷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청년들은 열심히 벌어서 조금씩 하면서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주택들은 주로 어디냐? 양주, 오산, 일산, 서구, 도봉, 노원 이런 데일 겁니다. 이런 데는 2021년 고점 대비해서 KB 월간 부동산 보면 많게는 28%, 적게는 도봉이 15%, 일산 서구가 24%, 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하거나 대출을 확대할 때 이 두 개 계층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디는 막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년, 3년, 5년 전에 우리가 청년들, 신혼부부들 우리가 2024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로 40조 원을 푼 나라인데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시장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여력이 충분한 청년층이 수도권 또 고가 지역을 구매하고 있어서 실수요, 청년층에 대한 실수요 지원 확대에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대출 관리 방향인데요. KDI 김미루 박사님, 그 다음에 SK 서영수 상무님, 그리고 다시 이제 김원장 3프로TV 기자님 순으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루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KDI 김미루입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생각을 다방면으로 좀 해봤는데요. 어제 국토부에서 토론을 했고, 오늘 금융위 주관으로 토론을 하고, 내일 재경부 주관으로 토론을 하고, 23일에 이제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융위원회 토론이긴 하지만 범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토론을 왜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앞서 김원장 기자님께서도 서울 안에서도 일종의 주택가격 흐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전국 단위로 보면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흐름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금융을 얘기할 때 결국 초점은 수도권 부동산, 그 중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좀 국한된 지역에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 그 가격이 높은 혹은 상승세가 높은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의 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정책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종의 가격 왜곡을 정부가 시도하려 하는가?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야기해온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해도 공급이 수요를 한없이 따라가긴 어렵다는 것이고, 뭐 전국 단위로 보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국한시켜 놓고 본다면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한없이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자산 양극화의 문제, 자산 양극화가 야기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뭐 근로 의욕 저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직주 근접의 애로를 겪고 있는 직장인분들, 근로 연령층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상당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뭐 이것이 어떤 연구들에 따라서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뭐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뭐 출산율 저하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일부 지역의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금융정책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이 지금 대출 규제라는 것이 이제 큰 축인데요. 이 대출 규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요가 발현되는 것을 막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수도권에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데는 그 배경, 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양질의 직장이 몰려 있고요. 양질의 의료기관이 몰려 있고, 양질의 교육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도권 집이 가지는 가치, 본연의 가치가 노출이 되는데, 뭐 저도 수도권 살고 싶고, 뭐 아마 수도권 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를 모두 실현되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금융정책을, 금융규제를 함으로써 그 수요를 일부 발현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특징적인 부분은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럼 어떤 부분의 수요를 발현을 특히 막고 있냐? 대출 없이는 집을 못 사는 분들의 수요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의 수요는 어차피 지금 못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없으면 못 사는 분들 위주로 막고 있어서 이거 자체로도 상당히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정책은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잠깐 죄송합니다, 김 박사님. 저희가 그 방향은 이제 뭐 양극화도 지적하셨고 시장의 가격 왜곡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게 전세 대출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대출로 넘어오면 사실 전세 대출의 대부분은 보증부 전세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발적으로 한 대출이라기보다는 정부 보증을 끼고 나가는 대출들인데요. 뭐 전세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왜 발생을 하느냐는 결국 월세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싸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전세 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좀 막아보자.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지금 가격 상승을 하면 일종의 경로 의존성으로 추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추가로 야기할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그걸 막아보자라는 취지에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그 전세 보증부 전세 대출은 취약한 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개인적인 여러 소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보증부 대출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자라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영수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투기 지역이 아닌 비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투기 지역에 만일에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라면
사실 불난집에 기름 뿌리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일 때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집값을 안정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그때 2022년 하반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할 때 그게 가능했거든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의 수요, 투자 수요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투기 지역은 현재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2002년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아파트는 2021년 말 대비 최근에는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서민층이 사는 비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서울에 살고 싶은 2030 세대는 많으니 당연히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만큼의 지금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출을 지원을 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또 새로운 변화가 야기될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지금 정부가 특히 금융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상할 건가, 금융 측면에서요.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던 곳이 사실 서민금융기관이었잖아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쪽인데 이쪽이 사실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부동산 신탁사가 체인준공을 해야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건물들의 건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좀 복원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라는 거는 지으면 최소한 2, 3년 완공되잖아요. 적어도 2, 3년 이상은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직면될 테니 어쩔 수 없이 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세 대출은 이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높다. 그다음 투기 지역은 취약계층이라도 여전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금융 정책은 이 전세 대출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PF 시장, 즉 공급 여력 확대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2주택자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은 막았고요. 1주택자는 2억까지 계속 줄이고 있고요. DSR 적용 검토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이제 토지 때문에 투자용으로 갭투기해서 집을 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월세화를 할 수 있죠.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빼주고 가급적 월세 받으려고 하고 있죠. 가뜩이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전세 대출 확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어르신이 하소연 하시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아들이 늦장가를 가는데 한 3억 정도를, 그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런데 이제 며느리 될 사람까지 와서 절을 하면서 진짜 간곡하게 아버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신혼 살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어르신이 택시 운전하면서 하여튼 서민들의 무주택 우리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것이 갭투기로 번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주택 가격이 기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단까지 내려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게 투기적 수요인가?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만한 서울의 아파트가 없어요. 6억 이상, 5억 이상 아파트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설령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토지 때문에 실수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아닙니다. 그럼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럼 내려가서 5억짜리를 사지 않겠나?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내 돈 2억, 3억 있고 2, 3억 전세대출 받은 정말 열심히 사는 서민이다.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서 집을 살까요?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전세주택을 서울에서 마련할 겁니다. 이게 주거복지죠.
이게 주택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이죠. 나라가 나는 돈도 없고 뭐 직장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모아둔 것도 없는데 그럼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 7%인 나라에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정말 저 하단에 있는 분들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는 부분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제가 지금 말하는 서민들이냐. 위원장님, 이런 걸 잘 찾아내셔야 좋은 금융당국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전세 대출은 묶거나 축소하면 안 되겠다. 확대하면 확대했지. 네. 예, 김원장 기자님께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 대출은 어쨌든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인데요. 당연히 찬반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 토론은 이대열 본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님, 그 다음 배문성 라이프자산 이사님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열 본부장님. 예, 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저는 뭐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시 거처로 이주한 후에 준공을 하면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뭐 대책 이후에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요 부족분, 뭐 모든 이제 조합원들이 해당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부족분을 마련을 위해서는 또 추가 이주비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이주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공사가 건설사가 이제 금융기관에 신용 보강을 하고 그러면 금융기관이 조합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후에 조합이 조합원에 이제 대여하는 구조로 운영이 돼서 시장에서는 통상 기본 이주비보다는 이제 좀 금리가 높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이주비 금리가 연 4% 내외라면은 추가 이주비는 뭐 가상금리가 붙어서 연 한 6에서 7%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 이주비가 뭐 1억 원이다 하면은 금리 6%를 감안하면 4년간 이제 공사기간이 요즘에는 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뭐 2년, 3년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4년이 육박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4년간 이제 쓰게 되면은 좀 이자만 한 2,400만 원 정도가 되고 월로 따지면 한 5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에 대한 어떤 금융 부담이 이제 가중이 되고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어떤 공급의 큰 애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사업 기간이 늘어질수록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그러니까 새 집을 건설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좀 쾌적한 이제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요원해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비 부담분은 결국에는 이제 조합원 이제 분담금에 이제 반영이 되고, 이는 또 일반 분양가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양가는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급에 좀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분양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은 어쨌든 간에 기본 이주비 대출을 하든 추가 이주비 대출을 하든 금융기관은 대출을 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대해서 조금 이유는 이제 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주비 대출은 이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사업비 성격이 좀 크기 때문에 요거는 가계대출에서 좀 제외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누구 시각이냐 문제 같은데요. 금융정책이 이제 수요자를 지원해주는 게 있고 공급자를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주비 대책도 조합원 부담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공급 여력 확대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요지로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은영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지나긴 했는데 전세 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관해서 좀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이건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았고요. 한 점에서 우리가 전세 사기를 여전히 그런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출이라는 건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를 뭐 안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6억 원까지 해주는 것보다 더 해달라는 주장인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4월 1일 날 발표했는데 이런 원칙을 깰 만큼의 주장인가? 사실은 이 주제에 관해서 내용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저 이주비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상이 좁은 조합원들 그 중에서 조합원에도 또 일부 그러면 이주비 대출을 확대했을 때 그 혜택은 그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는 데는 일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이게 혜택이 집중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사실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강하게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수혜자가 굉장히 국가주택 또 한정된 조합원이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문성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목적과 시기 측면에서 당분간은 완화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제한이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추가 분담금을 이주비로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서울의 정비 사업은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독식을 하고 있고 이들의 주택 사업 수익성이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의 수익을 위해서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더 부담하고 그 분담금 때문에 이주비를 더 지원해야 한다면 이거는 좀 임시거처 마련이라는 이주비의 본래 취지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비 확대가 사실상 분담금 대출이 되는 셈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 제한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사 차후에 전략적으로 완화를 하더라도 당분간 이주비 대출은 좀 세심한 공급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락시형이나 반포주공 사례처럼 그러니까 대규모 이주는 항상 전세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7,000호고 내년은 17,000호로 장기 평균치인 한 38,000호로 되게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멸실 통계는 이게 시차 때문에 최신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남이나 노량진 같은 뉴타운 구역에서 지금 대대적인 철거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입주 대비 멸실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전월세가가 더 상승하는 게 아닌가 또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공급의 전제인 철거를 뭐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도 적은 현실을 감안하면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서 약간 이주와 철거도 좀 더 질서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사님께서는 약간 속도를 조절하라는 조건부 신증론 입장이신 것 같고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추가 토론을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김원장 기자님. 우리가 대출을 억제하는 거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 가수요를 잡기 위한 건데 이주자 그 이주비는 재건축 이주비, 재개발 이주비는 사업 승인 나고 관리 처분 인가 나고 착공할 때 돈 빌려주는 겁니다. 이미 사업이 다 결정되고 그 아파트는 다 올라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떤 투기 수요, 과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이미 사업 승인이 정부에서 검토해서 났고 최소한 허그해서 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막는 건 또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추가 의견, 예, 최은영 소장님. 네, 그 이주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그러면 조합원들이 살고 있느냐의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가보면 20%, 30%도 안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이주를 걱정하는 게 적절하냐 정책적으로. 지금 이주비를 대출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해달라는 거잖아요. 원칙을 깨고. 이 부분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당사자가 안 돼봐서 상당히 들어보면 서로 따른 현실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르시고 상당히 논쟁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네 번째 주제로 옮겨가겠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하고 거시 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한 주제인데요. 토론 순서를 서영수 SK 상무님,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님, 김미루 KDI 박사님, 그리고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김원장 기자님 순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서영수 상무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출 총량 규제 이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그 당시에 집값을 안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정책이 2021년 10월 27일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이고요. 거기에 DSR을 전부 이제 제대로 도입하고요.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빈틈이 대출 규제가 하다 보면 빈틈이 생기는데 이걸 사실상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627 대책, 1015 대책이 과거와야 비교해 본다라면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좋은 대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출을 할 때 이제는 단지 공적 금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적 금융, 가족 간 대여금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인 대출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대출, 특히 이제 부유층 자제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출 총량 규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대안으로 굳이 얘기한다라면 DSR 규제할 때 은행 대출할 때 모든 가계가 갖고 있는 대출을 다 어차피 자금조달 계획서에 다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심사할 때 다 집어넣어서 DSR을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신용정보분석원에서 다 한도를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서 그거를 평가를 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누락된 어떤 대출들을 전부 포함을 한다라면 지금 2021년 하반기에 있었던 그런 대출의 효과를 이번에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최근에 가족 간 대여금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신용대출이라든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한도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반영해서 하면은 아마 효과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거지 건전성 부담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출 비용을 높이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주택의 수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거는 현재의 주택 공급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정책이 정말 예상치 못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 후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하락의 위험이 그만큼 크게 되고요. 그 하락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 위험이 대단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시 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저항도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 건전성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와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따라서 정부와 은행이 부담을 하는 게 맞고 정부도 일정 부분 기금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량 규제가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사적 금융 가능성 효과가 없을 거다. 예, 적어서 DSR 규제에다 요것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거시 건전성 부담금에는 이제 찬성을 하시면서 방식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 토론 배문성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서영수 이사님 말씀과 결이 비슷한데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보다 저항은 낮으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나 갈아타기 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추가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이제 고가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2억 원에 불과해서 안건에 나온 것처럼 뭐 한 2%포인트 정도 가산금을 적용해도 연간 40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라서 당장의 수요 억제책으로 좀 기능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2억, 4억, 6억으로 대출한도 차등 규제가 훗날 완화가 돼서 뭐 DSR과 LTV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젊은 세대일수록 형평성에 굉장히 민감한 정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도권 주담대를 제한하니까 부모 대출이나 직장 대출 같은 그림자 금융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만 이제 자산을 선점한다는 그런 소외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출 한도를 풀어주면 부모의 지원 능력이 있는 가게는 차용산을 다 동원해서 더 고가의 자산을 매입할 테니까 뭐 현재의 대출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만약에 주담대에만 부과된다면 이제 부모나 직장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담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우회하는 그림자 금융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형평성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림자 금융 관리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주담대에 한정할 거냐 아니면 그림자 금융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앞서 서영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SR을 선정할 때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주담대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신용 대출 같은 거를 다 포괄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이 문제가 같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시건전성 부담금엔 찬성하면서 보완으로 주담대만 한정되면 안 돼서 그림자 금융 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미루 박사님 연이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대출 총량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계부채 안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것보다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있는 것인지. 근데 제가 이제 앞선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는 우리가 부동산 금융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집값 안정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집값 안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자산 양극화의 일정 부분의 완화나 혹은 직주 근접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연령층이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그 첫 걸음이 된다면 대출 총량 규제를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에 레벨로 보면 뭐 빠른 건 맞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경상 GDP 성장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된다면 연말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결국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 관련 부채이고 주택 관련 부채를 집을 사거나 혹은 전세를 얻으면서 주로 발생시키는 연령층은 30대, 40대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사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가계 부채 측면에서만 보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체로 보면 불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그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의 비율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향후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 뭐 지금 추세대로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오래 지속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주택 수요를 할 수 없는 주택 수요를 발현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제약을 두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만 유지를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완화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 건전성 부담금 관련해서 김영도 박사님께서 저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자산 양극화 완화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직주 근접 애로를 해소하는 데는 과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가 주체 문제에 대해서 앞서 논의를 해주셨는데, 이 지금 김영도 박사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는 부가 주체를 어떻게 보면 특정 금액 혹은 특정 주택 가격대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은행 자체에 부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주신 의견도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에게 부과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최종 귀착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안에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계층에게만 이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은행이 그 계층에 부과하던 가산금리를 줄여주고 다른 쪽에서 가산금리를 올림으로써 사실상 그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고요. 뭐 은행 전체로 부과를 하더라도 특정 계층에게만 조금 더 그 부과되는 크기가 더 증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근로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와서 일하는데 너무 힘든 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싶다면,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내년도 내후년도에 서울시 주택 공급을 지금 양의 2배, 3배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서울시 부동산 안정을 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지역도 수도권만큼 살고 싶게끔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서 다른 지방에도 살고 싶게 하는 것,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 서비스, 그리고 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직장이 확보가 되어야 이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인 정책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그런 근원적인 정책이 제안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이 금융 시스템 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그런 이동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얘기를 크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지금 김미루 박사님께 동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 대출 총량 규제건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이건 다 필요하지만 이것에 어차피 저희가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금융정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목적 중에 과연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냐 주거복지 안정이냐, 그래서 물론 금융위 범위는 벗어나는데요. 저도 후자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견해를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장 기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정부 부채가 많은 데가 있고 기업 부채가 많은 데가 있고 가계 부채가 많은 데가 있는데 우리는 월등하게 가계 부채가 많습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경제가 성장하니까 어느 나라든 가계 부채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만 가계 부채가 늘어나도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우리가 2.5% 성장하면 얼추 계산하면 한 70조 늘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지난달 9조, 8조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 100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총량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내 돈으로 내 신용으로 내 집 사는데 왜 자꾸 대출을 강화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주 간단하게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채가 나라 경제에 비해서 너무 큰데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부동산 토론에 지금 수도 없이 나가봤는데 서울과 수도권밖에 없는 나라 같아요. 지방 부동산을 위한, 지방 부동산도 DSR 규제하고 있고 지금 뭐 지방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그 3단계에서 스트레스 DSR 그 유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뭐 지금 뭐 구조조정 해가지고는 그 뭐 PF 사업들 하려고 정부 기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데 정작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제가 만약에 장이동에 집을 샀어요. 1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6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6억까지 나오니까요. 6, 4, 2죠, 지금. 6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열심히 건전하게 금융생활을 해서 인생에서 높은 신용점수를 받아서 아니 대출 이자율은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담보가 4.5에서 7.5라고 치면 내가 4.5로 받았습니다. 6억을. 그런데 나라에서 대출 많이 받으셨으니까 2%를 더해서 6.5로 해서 1년에 1,200만 원 이자 부담을 더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금과 부담금이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거지만 이걸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는 이런 과세가 잘 안 됩니다. 어떤 타겟팅을 하는 과세. 얼마 이상 갖고 있는 집을 종부세 내세요 하면 종부세 안 내는 98% 국민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세 그 대주주 기준 가지고도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냥 주식으로 버는 만큼 구간별 과세하고 재산세도 그냥 제 생각인데 많은 학자분들 계시지만 그냥 과세하면 되는데 어떤 타겟팅을 하면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결국 잘 안 됩니다. 이것도 결국 타겟팅인데 요러한 사람들은 부담금의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더 내게 될까? 저는 만약 한다면 30억, 40억 이상 고가 주택에 그 다음에 아까 주택 기준으로 박사님이 하셨던데 이게 건전성을 좌우하는 거는 주택의 가격이 아니고 부채의 총량 아닙니까? 그럼 만약 한다면 고가주택 위에서 부채 총량에 맞게끔 비례해서 부담금 비율을 올려서 아주 대출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2%, 3%에서 못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집을 내놓게 해서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팩트 하나만 정정드리면 GDP 대비 가계부채율 계산할 때는 가계부채가 명목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로 따지시면 안 되고 명목 성장률은 지금 1,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훌쩍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점 몇 프로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7분이 토론을 해주셨고 여러분도 경청하시면서 느꼈지만 찬반이 갈리거나 의견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토론이 금융위원장님, 그다음 금융위원회, 정부 정책당국자의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자께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한재준 교수님과 그리고 전문가 패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해 올립니다. 계속해서 자유토론 답변을 위해서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토론회의 명칭이 바로 국민의견 경천 토론회인 만큼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인에 대한 소속이나 성함 등 간단한 자기소개 이후에 오늘은 논의된 주제들이나 부동산 금융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더 많은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배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정부, 발제자, 특정 패널 등 답변자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행사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청년 최서우입니다. 청년 금융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어떤 개선 방안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원하시는 답변자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혹시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아무래도 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경청의 자리이지만 부득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 전체적으로는 청년들의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미래에 더 많은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반영을 해서 나름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개 사안별로 보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 정책 대출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1인당 소득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를 좀 줄인다. 그래서 결혼 페널티 요소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이런 의견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청년과 어려운 분들의 정책 대출 프로그램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진창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손 들어주셨던 분께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청에서 온 백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부동산 금융분석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질문일 수도 있고 건의사항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체 통해서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간접적으로만 답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검토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방향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 중에 이것이 특정 지역 고가 자산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다주택자들 중심 혜택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이주를 앞둔 지역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분명히 이주비 대출의 문제 때문에 이주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고가 자산이 있는 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형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런 쪽에 건설사들이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추가 이주비라는 것은 사실 건설사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들이 다른 사업성이 좀 안 좋은 지역, 소규모 지역 이런데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정비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시공사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건설사들은 그 비용을 공사비나 이런 데 태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주가 늦어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어떤 논의 중에서 이주비 대출에 관해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 건의사항인데 오늘 나온 얘기들이 거의 다 이제 수요자 대출에 관한 거예요. LTV, DSR 또 오늘 제안 나왔던 새로운 개념인 거시건전성 관리 지표나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의는 사실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오늘 패널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립 다세대 시장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쪽에 우리 서민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서울시가 이제 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주택을 어떻게 더 많이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금융 정책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위원장님. 네네. 지금 뭐 토론을 보니까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릴 텐데 저희들이 좀 원했던 거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주택시장 안정,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질문들은 끝나거나 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질문 사항들은 저희한테 주시면 그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온 주장들 같은 경우 저 주장은 저게 더 맞는 것 같다. 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이슈를 좀 다룬다면, 이런 이슈 같은 걸 건드린다면 이게 주택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더 해주시면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질문은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대책을 묻는 게 두 가지였는데요. 그건 이유로 미루신다는 것 같고, 다음에 이주비의 실제 대출의 수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주셨는데, 혹시 최은영 소장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도교통부 토론회부터 상당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게 일관스러운데요. 서울시에서 마치 민원을 대하듯이 이걸 얘기하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성격과 관련해서 지금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자라는 게 이제 많이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저런 주장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격이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30년까지 30만 호를 공급하면 20만 호 넘게가 일단 멸실되는 게 서울시 공식 자료이고, 사실 저희는 더 많이 멸실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주 수요도 급하게 할 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저렴한 주택을 부수고 저층 주거지에서 높은 값비싼 아파트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에 지금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이나 서민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출을 더 많이 해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주비 대출을 오늘 주제로 삼은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너무 특정 계층을 한 거잖아요. 조합원 중에 그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사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느냐가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배문성 이사님도 약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없으시면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 딱히 추가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예, 말씀 주십시오. 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지금 집이 부족한 데는 서울이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근데 서울에 집을 공급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이제 다세대 주택 낡은 거를 다시 재건축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생태계가 무너져서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빈 땅, 정부가 갖고 있는 녹지라든지 빈 땅에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생태계가 부족한 것도 복구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빈 땅에 대표적으로 용산 기지창에 이제 지금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반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빈 땅에 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텐데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저항이 걸릴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재건축, 재개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지 말고 좀 다양하게 볼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집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 강남 및 좀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이미 사업성이 다 좋아서 이미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성이 나쁜, 뭐 예를 들어서 교통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학군도 안 좋은 밀집 지역이고 이런 지역의 재건축은 지금 여전히 계속 사업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택의 연식을 계산해 보면은 한 25년 이상이 하급지 같은 경우에 한 맨 마지막에 하급지 말하는 건데 4분의 1 중에 최악의 하급지인데 70% 이상이 지금 25년 이상이에요. 거의 지금 낡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집을 공급하는 게
저소득층,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구매 가능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구매 가능한 주택은 어차피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하급지에 많이 있을 텐데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재건축이 진행돼야 그나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지역은 어쨌든 조금 더 많이 쉽게 공급을 하는 거에 대한 저항도 사실 적다는 얘기죠.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본다라면 이 부분은 그나마 어떻게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기준은 단지 사업성이라는 이유로 사실 이 기준을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모든 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쁘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이 아이디어는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사업성 중심보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간단하게만. 죄송합니다. 저기 다음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받으시고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메리츠 캐피탈에서 현업 팀장인 사람인데요. 광범위하게 지금 토론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대출 금리에 한정되는 게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의 억제 정책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공급 면에서 그럼 금융 정책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어야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서용수님께서 공급에 대해서 PF 대출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지금 PF 대출 부실화 때문에 부동산업 관련 대출액 비율이라든지 증권사에 대한 NCR 규제 강화 등등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다면 수도권이라든지 뭐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이 곳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점 고려해서 오히려 주거용 브릿지론이라든지 주거용 PF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업에서 보면 광범위하게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거든 공동주택을 짓는 거든 간에 다 규제를 해버리니까 현업에서 사실은 이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까 신탁자 책준도 말씀하셨는데 200세대 규모 이하의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공사가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규모 시공사가 들어오면서 신탁사가 책준을 해준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실화된 거는 어떤 상품이냐면 지산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라든지 분양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인허가가 확대가 되고 인허가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도권에 대한 소규모 주택 2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신탁사 책준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PF 대출이라든지 브릿지론을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이 저희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규모 시행사, 저급지라는 표현이 저는 좀 약간 거북하긴 한데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주고 이주비 대책도 좀 별도로 지원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금융위 측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백시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대출이든 네일리스 세제든
기준이 되는 가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출해 줬어요. 지금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에 15억 선에서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 아까 말씀이 나오셨었지만 GDP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7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700배 이상, 그다음에 GNI는 500배 이상 성장한 상태고 25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발전했다고 치는 80년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GDP는 67배, 25년 기준, 그다음에 GNI는 50배, M2 유동성은 45배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GDP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10% 이상 성장이 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명목 GDP는 80년대 대비 작년까지 67배였던 게 7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제든 이 대출이든 기준선에 있어서 제가 질문은 아닌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고가주택 기준선을 얼마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5억이 과연 맞는가? 저희가 카페에서 이제 분양 같은 거를 계속 이제 중계를 해드리고 하거든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 바로 한 달 안쪽으로 동작구 서울에서 이제 2급지는 아니죠. 3급지 정도 저희가 평가하는데 거기 분양가가 84제곱미터 32평이 30억이 넘어섰고, 아까 장위 쪽 얘기하셨는데 장위 쪽에 들어가는 단지가 2주 전에 분양을 했어요. 그것도 높은 경쟁률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걔가 18.4억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 중위 가격이 아파트 12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가격이 15억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출의 어떤 제한을 갖다가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대출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이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청년층이라든가 아까 이제 오늘 주제에서 청년 대출은 완화 쪽이 거의 없으셨고 전세 대출 완화도 없고 거의 뭐 20, 30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야 이제 뭐 환갑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20, 30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뭔가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출 기준선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7, 80년대에는 이런 GDP 성장에 따라서 서울의 신축 가격은 1,000만 원 단위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하고 2000년대에는 억 단위가 됐고요. 10년대, 20년대 넘어오면서 10억 단위가 디폴트 값입니다. 이 얘기는 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100억 단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도 준공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100억대를 국민 평형에서 나올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선이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대출 규제 선, 가격선이라고 하는 것을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제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분은 계실 건데 답변해 주실 네, 분을 답변을 살짝 듣고요.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먼저 제 생각에는 KDI 박사님께 제일 중립적이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김미루 박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문제의식을 가져주신 그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대출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끌고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15억이라는 게 사실 뭐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 15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주택가격 상황을 보면 15억이 또 그렇게 높은 선상에서 설정돼 있다라고 보긴 또 어려운 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규제는 단기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만 하고 얼른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기준선을 높이는 것보다 금융의 기본 철학은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소득을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빌려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갚지 못할 사람에게는 안 빌려줘야 되는 거죠. 다만 너무 소득 수준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상황에게는 재정의 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규제는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이 너무 양질의 직장, 의료, 교육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켜서 부동산의 수요도 지방으로 좀 분산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빨리 따라 붙어줘서 이 과도한 규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의사항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질의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요거 물론 질의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수도권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총량 규제 얘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도 될까요? 네. 예. 개별적으로 답을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 경우는 네. 별도로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그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디벨로퍼 협회 자문역이면서 대관건영의 박병일 대표입니다. 저희 대관건영은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한 14,000여 세대를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대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뭐 금융업에서 한 30년을 종사해 왔다가 건설사에 와 지금 8년째 왔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대출이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하나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경기도 평택의 1,700세대, 경기도 양주의 1,300세대를 지금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8월부터. 이 두 곳에 총 3,000세대가 2023년도에 모집 공고를 했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입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주택담보대출이 1주택만 돼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걸 알았습니다. 작년 6.27 대책에서 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지요. 이러다 보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와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주택 금융은 더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약간 이율 배반적이지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내가 이 방점을 두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입주가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아마 입주가 늦어질 거예요. 아마 최근에 입주 사전 점검하는데 전체 입주민들이 60% 정도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고민이어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이 늦어지면은 대체적으로 허그와 시행시공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 시공보증사들이 다들 대입변제를 할 것이고 이 계약자들은 신용불량자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이라는 거, 수도권이라는 부분을 우리나라 면적 11.8%에 51% 살고 있는 수도권의 면적을 너무 넓게 잡았다. 너무 넓게 잡았다. 솔직히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서울의 일부 지역인데 이걸 갖다가 경기도 평택, 경기도 양주, 이호주 우리가 다 현장에 있는 곳입니다. 이호주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막아버리는 게 맞냐. 저는 정말 이걸 절실하게 해서 정말 얘기를 들은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수도권이라는 범위를 좀 좁히다거나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제가 지금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 직전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두 사람의 두 은행의 지점장을 만났어요. 왜? 중도금 대출 때문에. 미분양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미분양이 있어서 이 미분양을 어떻게든 분양을 해보려고 중도금 대출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은행 모두가 다 총량 규제 때문에 중도금 대출 할 수가 없다 해요. 그럼 어떻게 늘릴 거냐? 어떻게 분양할 거냐?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라 하지요. 주택금 늘리라 해. 그런데 대출을 막아져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결국에는 금융이 주택 공급에서는 사람으로 많이 혈매일 것 같은 것인데 금리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행 생활하면서 건설업체에서 사장으로 오면서 이렇게 금융이 절실한지를 처음 느꼈습니다. 이번 경우에 다시 한번 금융위 쪽에서는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금융 측에 답변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허그하고 금융위하고도 분리되어 있는 것도 이슈가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게 전반적인 필요로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미세한 곳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신데 또 함께 또 시간적인 이유로 많이 못하신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질문 주시면 금융위원회에서 다 답변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 놓으시고 나중에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혁원 금융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플로어에서 질문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저희들이 이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뭐 저희들이 확실한 답을 여기서 정하겠다, 뭐 얻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게 한쪽에서는 대출을 풀자 이런 이유로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다른 의견입니다. 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이제 정리하면 그런 정도인데 다 이유들이 다 각자 있지요. 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맞을 수도 있고 오늘 한 거는 그 복잡한 실타래를 그래도 좀 좁혀서 어떤 거는 사실의 영역이고 어떤 건 판단이나 선택의 영역이고 자꾸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됐을 때 그래도 다 정리해보고 이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실타래들을 조금씩 더 정리해보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였는데 아 저런 시각도 있구나 아니면 저런 측면도 있구나 같이 정리해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돼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그 답을 직접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원했던 거는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도 이 이슈에 대해서 더 폭넓게, 더 넓게 한번 보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그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전체로 모아서 23일날 대토론회 때 더 효과적으로 더 깊이 있게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그나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그나마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 패널 여러분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걸 보면서 또 저도 새롭게 많이 느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머리가 먼저 반응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제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모든 게 다 얽혀 있어요. 국민 경제 전체로 봐야 되고 또 일부 국민들의 삶까지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뭐 질문 달라 하시는 건가요? 네네 하세요. 네네 예. 네, 에브리뉴스 진주희 기자입니다. 뉴욕 사전청약자 기자분들은 오늘 룰이 사전청약자 문제 보도해봤고 당사자분 질문을 대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의 발언권은 없음을 미리 사전적으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저기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 기자분께는 개별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들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23일 날 대토론회 때 잘 전달하고 그때 또 더 깊게 더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